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속 고즈넉한 절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이 공간에 불청객들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됐죠. 때로는 가장 순수한 곳에서 가장 잔인한 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서막을 올립니다. 깊은 산속 고요함만이 감도는 자비사 앞에 검은색 벤치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5명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드러난 문신들은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직폭력배, 용우파. 이 지역을 주름잡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김태식이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그의 거친 숨결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목 뒤로는 용 모양의 검은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금방이라도 꿈틀거릴 것만 같은 위압감이 흘렀다. 어이, 땡중, 우리가 간다. 김태식이 으스대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례함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옆에 서 있던 박성호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거들었다. 형님, 이 절에서 보호비를 안 낸 지 벌써 2달째예요. 그의 말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저번 주지는 꼬박꼬박 잘 냈는데 뒤따라오던 이동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형님, 새로운 스님이 있는데 젊은 여자래요. 이동수의 말에 김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여자라고 그럼 더 재밌겠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여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비열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5명의 용우파 조직원들은 자비사 경내로 들어섰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웠던 사찰의 분위기는 이들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삭막하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법당 앞에 도착한 김태식이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쿵, 쿵, 쿵. 육중한 나무문이 그의 주먹에 맞춰 흔들렸다. 법당 안에서는 60대 해안 스님이 홀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하얀 수염과 주름진 얼굴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부처님을 향한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순수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누구십니까? 해안 스님이 침착하게 물었다. 김태식은 담배 연기를 해안 스님의 얼굴에 대고 내뿜으며 말했다. 아시잖아요. 저희 용우파인 거. 해안 스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 지역에서 용우파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재개발을 빌미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보호비를 뜯어내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해안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용우파, 저희 절은 상관없다고 박성호가 비웃으며 해안 스님을 거칠게 밀쳤다. 나이 많은 스님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바닥에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보호비를 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동수가 법당 안으로 밀고 들어서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스님을 향한 조롱이 가득했다. 이 동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비 내야지.
그는 법당 안을 쓱 둘러보며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절이고 부처님의 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부처님의 집. 김태식이 키득키득거리며 웃었다. 부처님도 월세는 내셔야지. 안 그래? 다른 조직원들도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신성한 법당 안에 불경스럽게 울려 퍼졌다. 조직원 중 하나인 최민석이 법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와, 이 금불상 좀 보세요. 이거 하나만 팔아도 몇 달치 보호비는 나올 텐데.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금불상에 손을 대려 했다. 해안 스님이 급히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손을 막으려 했다. 그건 안 됩니다. 부처님을 모독하시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모독 박성호가 해안 스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누가 누구를 모독한다고. 해안 스님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떨려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네. 김태식이 해안 스님 앞에 쪼그려 앉으며 법당에 있던 목탁채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는 목탁채로 해안 스님의 머리를 통통 치기 시작했다. 딱, 딱, 딱. 경쾌하지만 불경스러운 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그만하세요. 해안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그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그들은 더욱 거칠게 법당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이동수가 제단 위에 놓인 촛불을 손으로 쳐서 쓰러뜨렸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법당이 어두워지자 더욱 음산한 분위기가 되었다. 최민석이 경전들을 바닥에 던졌다. 신성한 경전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짓밟혔다. 또 다른 조직원인 전구진이 불상을 발로 찼다. 불상이 흔들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만하세요, 제발. 해안 스님이 울부짖었지만 조직원들은 오히려 더욱 신나했다. 그들에게는 스님의 고통이 유흥거리일 뿐이었다. 스님, 매달 50만 원이에요. 김태식이 목탁채로 해안 스님의 어깨를 내려쳤다. 으윽, 해안 스님이 고통으로 신음했다. 정말 그런 돈이 없어요. 이곳은 신도도 몇 명 없는 가난한 절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가난하다고 박성호가 해안 스님의 뺨을 툭툭 치며 말했다. 그럼 극락 가고 싶으신가 보네. 그의 말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법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렷하고 맑은 여성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해안 스님, 무슨 일이세요? 조직원들이 모두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법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서둘러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단 안에 감춰진 아름다운 용모가 한눈에 들어왔다. 긴 속눈썹의 큰 눈, 오뚝한 콧날과 작은 입술, 승복을 입고 있지만 오히려 그 단정함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조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번뜩였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우, 김태식이 담배를 입에서 빼며 말했다. 이런 미인이 있었네. 박성호가 입을 해벌쭉 벌리며 지혜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음심이 담겨 있었다. 스님치고는 너무 예쁜데 이런 미인이 왜 절에 있어? 지혜 스님은 어지럽혀진 법당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안 스님을 보고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동수가 희죽거리며 지혜 스님에게 다가갔다. 아가씨도 스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뻐요? 그의 목소리에는 능글거림이 가득했다. 신성한 법당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 성격도 있네. 김태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졌다. 근데 아가씨, 이런 미인이 왜 절에서 썩고 있어요? 최민석이 지혜 스님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다. 아까워라. 정말 이런 몸매가 스님복에 숨어 있다니. 그의 말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무서운 소리예요. 지혜 스님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다. 박성호가 지혜 스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스님도 남자가 그리울 텐데 우리랑 재밌게 놀까요? 그의 눈에는 짐승 같은 욕정이 번뜩였다. 전구진이 지혜 스님의 팔을 잡으려 했다. 건드리지 마세요. 지혜 스님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겁먹지 마요. 스님도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김태식이 지혜 스님의 다른 쪽 팔에 손을 뻗었다. 우리가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그때 박성호가 지혜 스님의 승복깃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한번 보자. 이 예쁜 얼굴. 승복깃이 당겨지면서 지혜 스님의 어깨 앞쪽 쇄골 근처가 드러났다. 그 순간 조직원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지혜 스님의 어깨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백두산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표정이 매우 생생하고 정교했으며 마치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위압감이 있었다. 이거 뭐야? 이동수가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문신을 해. 최민석이 신기해하며 지혜 스님의 문신을 더 자세히 보려 했다. 와, 이거 진짜 잘했네.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김태식이 더욱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이런 거친 문신을 하다니. 더 마음에 드는 걸. 조직원들은 문신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멋진 호랑이 문신 정도로만 보였다. 그들의 행동은 더욱 거세졌다. 박성호가 지혜 스님의 어깨를 더 드러내려 했다. 아무래도 가짜 스님 같은데 문신도 하고. 전구진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재밌겠네. 진짜 스님이 아니라면 상관없잖아. 지혜 스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북한에서 받은 훈련이 몸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스님이었다.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이 모독을 당할 수 없다는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금이라도 그만하세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여전히 농담 삼아 대했다. 김태식이 지혜 스님의 다른 쪽 어깨도 드러내려고 승복을 더 잡아당겼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하세요. 지혜 스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뭘 그만해 가만히 뿔 있어봐. 김태식은 지혜 스님을 비웃으며 그녀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 예쁜 얼굴 만져나 보자. 그 순간이었다. 봉인되어 있던 지혜 스님의 전투 본능이 되살아났다. 지혜 스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김태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덩치 큰 남자가 한순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김태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다른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지혜 스님을 바라보았다. 뭐야? 박성호가 당황하며 지혜 스님에게 주먹을 날렸다. 지혜 스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주먹을 간단히 피한 뒤
손날로 그의 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욱 박성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동수와 최민석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지혜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과 같았다. 이동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최민석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의학, 2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전구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지혜 스님이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다. 전구진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3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5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뻗어 있었다. 이게 뭐야? 김태식이 간신히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손목이 아직도 아팠다. 지혜 스님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평소에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세요. 다신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고요.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있었다. 조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성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말했다. 형님,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닥쳐 빨리 나가자. 김태식이 다른 조직원들을 재촉했다. 조직원들이 황급히 법당을 빠져나갔다. 조직원들이 사라진 후 법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혜 스님은 즉시 바닥에 쓰러진 해안 스님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해안 스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지혜 스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다. 지혜 스님이 해안 스님을 법당 한쪽에 앉게 한 뒤 어지럽혀진 법당을 둘러보았다. 불상은 넘어져 있고 경전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촛불은 꺼져 있고 향로는 뒤엎어져 있었다. 이놈들이 정말... 지혜 스님의 입에서 북한 사투리가 살짝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을 제어했다. 해안 스님, 저들이 자주 와서 이런 짓을 했나요? 2달 전부터 매달 보호비를 내라고 와서 협박을 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해안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혜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일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용우파 조직원들은 부어오른 얼굴과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급히 행동대장에게 보고했다. 용우파 사무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낡은 탁자 위에는 술병과 잿더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모 여자 하나가 너희 5을 다 때려 눕혔다고 행동대장 강철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30대 중반의 강철민은 키가 181cm가 넘는 큰 키에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 곳곳에는 칼자국과 상처들이 있었고 특히 왼쪽 눈 위로는 깊은 흉터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흡사맹수 같은 그의 눈빛은 부하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김태식이 부어오른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정말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상하다고 강철민이 담배를 입에 물며 짧게 되물었다. 박성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움직임이 정말 빠르고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전투 병기 같았어요. 그의 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동수가 목을 문지르며 말을 보탰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강철민의 눈빛이 번뜩였다. 문신. 내 어깨에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백두산 호랑이 같은...
아주 생생한 문신이었습니다. 어깨 어디에 강철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쳤다. 앞쪽이요. 쇄골 근처에. 김태식의 대답에 강철민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 그의 어깨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백두산 호랑이 문신이 있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문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가볼게.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치에 강철민과 8명의 조직원들이 빽빽이 타고 자비사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부하들이 한 말을 되새겼다. 백두산 호랑이, 어깨 앞쪽 여자.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의 이성은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요동쳤다. 30분 후 자비사에 도착했다. 강철민 일행이 자비사 경내로 들어서자 고요했던 사찰의 분위기는 일순간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새들이 날아오르고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가지들도 순간 멈춘 듯했다. 강철민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형님, 혼자 들어가시는 거예요. 김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제 그 여자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가득했다. 여자 하나가 뭘 어떻게 하겠어? 강철민이 비웃으며 법당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법당 앞에 도착한 그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나무 문에서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잠깐 나와보세요. 법당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해안 스님이었다. 누구십니까?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는 어제 겪었던 일 때문인지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용우파 행동대장 강철민입니다. 어제 일로 왔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조금 열었다. 우리 부하들에게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시죠.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숨 막히는 위압감이 있었다. 그때 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청량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해안 스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강철민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법당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강철민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강력한 기시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법당 문이 완전히 열렸다.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 맑은 눈동자,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강인함이 느껴졌다. 강철민과 지혜 스님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강철민의 눈이 커졌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지혜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순간 경직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할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강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라, 정말 설라야. 지혜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철민아, 왜 여기에, 왜 이런 모습으로?
해안 스님이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이 서로를 아시는 건가요? 하지만 강철민과 지혜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있을 뿐이었다. 강철민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반가움, 놀라움,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 자신이 조폭이 된 모습을 설레게 보여주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지혜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움, 충격, 슬픔, 그리고 의문. 철민아,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의 눈에는 각각 다른 감정들이 스쳐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북한 함경북도 산악지대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한 비밀 훈련소에서는 30여 명의 특수요원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빨리 뛰어, 느린 놈은 저녁 굶는다. 교관의 거친 고함 소리가 상안에 울려 퍼졌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두 명이 있었다. 김설아와 박철민, 둘 다 20대 중반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국가에서 키워진 고아 출신이었다. 설아는 여성이지만 남성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맹수와 같았다. 철민은 냉정한 판단력과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유명했다. 그의 총구는 언제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축하한다. 너희 둘이 이번 기수 최고 성적이다. 훈련소 소장 리정국 대령이 설아와 철민 앞에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특별한 임무를 위한 최정예 부대에 선발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3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함께 견뎌온 동료였다. 피와 땀을 함께 흘리며 서로를 의지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임무는 남조선 침투와 중요 인물 제거다. 리 대령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너희는 이제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다. 공화국의 검은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그날 두 사람은 특별한 의식을 거쳤다. 어깨에 백두산 호랑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들은 꾹 참아냈다. 이 문신은 최정의 암살 요원만이 가질 수 있는 연계다. 문신을 새기는 동안 설아와 철민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고통을 함께 견디며 더욱 끈끈한 동료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만이 가득했다. 그런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강명수 교관이었다. 40대 중반의 강 교관은 철민의 멘토였다. 철민이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돌봐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강 교관은 언제나 철민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철민아, 너는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다. 강 교관이 철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다. 강 교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철민에게서 발견하려는 듯했다. 설아도 강 교관을 존경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때마다 강 교관이 그녀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설아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항상 격려했다. 설라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교관님. 설아는 항상 강 교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의 가르침은 그녀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 후 5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중국 국경 지역 감시, 탈북자 색출,
내부 청소 작업,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임무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버텨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믿었다. 죄책감이나 의무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 밤낮으로 이어진 훈련과 임무는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겨울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막사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차가운 공기가 막사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욱 차가운 질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설라야,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어떤 생각? 설라가 놀라며 철민을 바라보았다. 이런 질문을 철민에게서 들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철민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어. 설라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그래, 조국을 위해서지. 하지만 철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작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의문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양심의 속삭임이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과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따르던 체제에 대해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라는 그런 철민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은 그 깊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잠시 지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철민의 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가을.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다. 산에는 붉은 단풍잎이 물들고 하늘은 더없이 청명했다. 설아와 철민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브리핑 시간이었다. 상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국경 근처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반역자들이 있다. 그의 눈은 얼음장 같았다. 신원은 비밀이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즉시 제거하라. 철민이 순간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아무 망설임 없이 질문했을 테지만 최근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의문들 때문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몇 명입니까? 그는 겨우 물었다. 질문 말고 명령만 따르면 된다. 상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두 사람은 명령에 따라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국경 근처 산길에서 두 사람은 목표물들을 발견했다. 망원경을 통해 본 그들의 모습은 예상과 달리 무장한 반역자들이 아니었다. 한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평범한 차림새였다. 이 반역자들이야. 설라가 망원경으로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평범한 가족 같은데. 철민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다. 임무가 내려오면 항상 무장한 적들이었기에. 이런 모습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중년 남성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철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교관님. 그 중년 남성은 바로 강명수 교관이었다. 철민의 아버지 같은 존재. 설레게는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그가 바로 그들이 제거해야 할 반역자였다. 설마 교관님이 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설라도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교관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강 교관 가족에게 접근했다. 차가운 산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긴장된 숨소리를 덮었다. 교관님, 철민의 목소리에 강 교관이 돌아보았다. 강 교관의 얼굴에는 절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두 제자를 마주한 것에 대한 슬픔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통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철민아, 설라야,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임무, 왔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라고. 하지만 교관님이 여기 계실 줄은 어떻게 조국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강 교관이 두 제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담겨 있었다. 너희가 정말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줬으면 한다. 강 교관이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함께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북한은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은 다 거짓이야. 강 교관의 말에 철민과 설라가 동시에 놀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니. 무슨 뜻입니까? 철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외부 세계, 그것은 모두 조작된 거야. 강 교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북한은 썩었고 남한은 살아있다. 숨겨진 것이 없고 자유롭게 외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설라가 강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은 너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곳이다. 강 교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에는 지옥 같은 현실을 목도한 자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다는 게? 철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의심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하고 있어. 나도 이미 감시 대상이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강 교관의 말은 섬뜩한 진실이었다. 김 중대장도, 이 소령도, 박 교관도 모두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 교관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사랑하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고통을 겨우 참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는 거야. 더 늦으면 우리 모두 죽어. 그 순간 철민의 마음이 흔들렸다. 철민은 이미 조금씩 북한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평생 아버지처럼 여긴 교관의 말에 마지막 방가쇠가 눌려진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체념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설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강 교관의 말 사이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설라야, 철민아, 너희도 위험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강 교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두 제자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함께 가자.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자. 철민이 설라를 바라보았다. 설라도 철민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고민과 불안감을 읽었다. 철민이 먼저 총을 내려놓았다. 쿵총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다. 교관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설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네, 저도. 그 순간 세 사람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따라 걷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듯 했다. 새벽 3시, 드디어 국경선에 도달했다. 철조망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 철조망은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저기서부터는 자유야. 강 교관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설라와 철민이 능숙하게 철조망을 잘라 통로를 만들었다. 특수훈련을 통해 익힌 기술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다. 빨리 넘어가세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켰다, 빨리. 6명은 급하게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다. 뒤에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강 교관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설라와 철민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아직은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2개월 후 6명은 중국을 거쳐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에 도착했다. 낯선 공기, 낯선 풍경, 모든 것이 새로웠다. 철민과 설아는 하나원에 입소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기관이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3개월 동안 한국어 교육, 문화적 훈련, 직업 교육 등을 받았다. 북한에서 온 그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다. 여기는 정말 자유로워. 설라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정말 감시하는 사람이 없네. 철민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이내 안도감이 찾아왔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 친절한 교육생들과 상담사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곧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 주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두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원 교육을 마친 철민과 설라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착금으로 간신히 보증금을 내고 구한 방이었다. 좁고 허름했지만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설라야,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야. 철민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응, 비록 작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야. 설라도 철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려보았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철민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워볼까. 설라의 목소리에도 설렘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탈북자 전문 취업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원 담당자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다. 정말요, 설라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네,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래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하더군요. 철민과 설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어.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쁨에 젖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새희망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갔다.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센터는 겉보기에 매우 번듯해 보였다. 유리로 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박철민 씨, 김설아 씨, 맞죠? 3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능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는 이 센터의 부장 김성진입니다. 그는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탈북자 성공 취업 사례 같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우리 센터는 탈북자분들만을 전문적으로 돕는 곳입니다. 김성진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95% 취업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그의 말은 두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철민 씨는 체격도 좋고 성실해 보이시네요. 김성진이 철민을 보며 말했다. 물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 정도. 철민의 눈이 커졌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였다. 설라 씨는 미모가 뛰어나시네요. 김성진이 설라를 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외모에 집중되어 있었다. 호텔 프런트나 백화점 안내 업무는 어떠세요? 깔끔하고 품이 있는 일이죠.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설라가 기대의 찬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연결해 드리죠. 김성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다만 일자리 연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급여의 30% 정도.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제야 제대로 풀리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일주일 후 설라에게 첫 연락이 왔다. 설라 씨, 일자리 구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김성진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레스토랑이요? 설라가 되물었다. 그녀는 요리 쪽 일을 하고 싶었기에 내심 기대했다. 네, 접대 업무예요. VIP 손님들과 대화하고 술 따라 드리는 일이죠. 김성진의 말에 설라가 불안해졌다.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녀의 표정에는 난감함이 역력했다. 아, 걱정 마세요. 그냥 대화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김성진이 안심시켰다. 그의 말은 설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듯했다. 호텔 프런트 일은 아직 자리가 없어서요. 일단 여기서 경험을 쌓으시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결국 설라는 그 일을 시작했다. 김성진의 말만 믿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첫날 밤, 설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술 취한 손님들. 이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새로운 애네, 예쁜 애.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설레게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음흉한 욕정이 가득했다. 저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뭐 그런 일이 아니라고 업소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탈북자 주제에 까탈 떨어. 사장은 그녀의 탈북자 신분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저는 대화만 한다고 들었어요. 설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 손님 비위 맞춰주는 게 대화야 몸으로 하는 대화 말이야. 사장의 말에 설라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못하겠어요. 나가겠어요. 나간다고 내가 나가려면 위약금 500만 원 내야 해. 위약금 취업업체에서 너 소개해주면서 받은 돈이야. 못 내면 계속 일해야지. 설라는 완전히 속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녀는 사장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다. 자유를 찾아왔다고 믿었던 이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며칠 후 철민에게도 연락이 왔다. 철민 씨, 물류회사 일자리 나왔어요. 김성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정말요, 철민의 얼굴에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현장 경험부터 쌓으셔야 해요. 김성진이 말했다. 오늘 당장 나가시면 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철민은 기쁜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철민이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은 주위에 번화한 상가들과는 이질적이었다. 새로운 사람이네 건장한 남자가 철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인상은 험악해 보였다. 네, 박철민입니다. 좋아, 오늘 일은 간단해. 저 할머니 집에 가서 돈 받아오는 거야. 남자의 말에 철민은 의아했다. 돈요? 응, 밀린 월세 받으러 가는 거야. 너는 그냥 옆에서 있기만 하면 돼. 철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따라갔다.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때문에 애써 무시하려 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돈 준비됐어요. 문이 열리자 70대 할머니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뭐 또 안 됐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주일 전에도 같은 소리 했잖아요. 그때 철민은 깨달았다. 이것은 월세가 아니라 불법 사채업이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철민의 가슴이 아팠다. 북한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탈북했는데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못 내면 이 집 넘겨받을 거예요. 남자가 협박했다. 철민이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입을 열었다.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뭐 너 누구 편이야.
남자가 철민을 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돈이 그렇게 급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남자가 철민의 가슴팍을 밀었다. 하지만 철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기에 그의 몸은 단단하게 훈련되어 있었다.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철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철민과 설라는 각자의 끔찍한 경험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작은 원룸 안 텅 빈 공간은 두 사람의 절망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설라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이글거렸고 철민의 얼굴은 깊은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설라야, 우리 완전히 속았어.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도 그래. 이게 뭐야? 설라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자유를 찾아온 한국에서 이런 현실과 마주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취업업체를 찾아갔다. 김성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철민이 김성진에게 따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약속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성진은 철민의 분노를 비웃으며 대답했다. 약속, 무슨 약속?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관리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철민이 소리쳤다. 관리직 맞잖아. 할머니들 관리하는 거. 김성진이 조롱하듯 말했다. 사무실 안에 다른 직원들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설라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저는 호텔 프런트라고 하셨어요. 호텔 맞네. 러브 호텔. 김성진과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두 사람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당신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김성진이 두 사람을 업신여기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북한에서 온 주제에 까탈 떨어. 무슨 소리예요? 철민이 화를 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소리 사실 아니야. 김성진이 더욱 노골적으로 모욕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철민과 설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까짓게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제발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주세요. 설라가 간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다른 일자리, 너희 같은 북한 새끼들한테 줄 일자리가 어디 있어.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김성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철민과 설라는 얼어붙었다. 북한 새끼.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낙인이었다. 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몸속에 잠자고 있던 특수부대 훈련의 기억이 꿈틀거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철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못 들었어. 북한 새끼라고 했어. 김성진이 도발적으로 말했다. 여기서 살려면 우리 말 들어야지. 불만 있으면 북한으로 다시 가든지. 이 자식이.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몸속에서 깨어났다. 김성진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그의 손에는 엄청난 악력이 실려 있었다. 감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야야야 뭐해.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철민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다. 사무실 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파괴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우리를 우롱하지 마. 경찰 불러, 빨리. 김성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김성진은 숨을 헐떡이며 철민을 손가락질했다. 저 북한 놈이 우리 사무실을 박살냈어요. 재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체포해 주세요. 철민은 체포되었다. 설라가 울면서 따라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 철민아, 그녀의 절규가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철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분노를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철민은 1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다. 감옥 안에서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 야, 빨갱이, 다른 죄수들이 철민을 괴롭혔다. 그들은 철민을 향해 침을 뱉고 폭언을 일삼았다. 감옥에서 철민은 더욱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만 남았다. 이 나라도 북한이랑 똑같아 썩었어. 그는 한국 사회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철민이 감옥에 간 동안 설라는 혼자 버텨야 했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었다. 탈북자요, 죄송해요. 자리가 없네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어디를 가든 거절당했다.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결국 설라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버텼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장이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북한에서 온 주제에 돈 많이 달라고 일한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싫으면 그만둬. 너 대신할 사람 많아. 설라는 완전히 절망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북한에서보다 더 비참해진 듯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설라는 우연히 작은 절을 발견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절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한 스님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왜 우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님이 설라 옆에 앉으며 말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 따뜻한 말에 설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 후 설라는 자주 절을 찾았다. 스님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평온한 생활에 점점 끌렸다. 그곳은 그녀가 겪었던 세상의 더러움과는 동떨어진 공간이었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설라가 스님에게 털어놓았다. 여기서만큼은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출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세상과 등지고 살고 싶어요. 결국 설라는 출가를 결심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끊어내려는 듯했다. 새로운 법명도 받았다. 지혜. 그녀는 이제 김설아가 아닌 지혜 스님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철민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1년 후 철민이 출소했을 때 설라는 이미 깊은 산속절에서 스님이 되어 있었다. 삭막한 감옥 문을 나서는 철민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설라를 찾으려 애썼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나원에서 받은 연락처는 이미 없는 번호였고 그들이 함께 살았던 작은 원룸에도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소식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철민은 더욱 절망했다. 설라마저 나를 버렸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만이 가득 찼다. 그때 용우파 조직에서 철민에게 접근했다. 감옥에서 철민의 싸움 실력을 눈여겨본 조직원이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다. 어이, 주먹 좀 쓰는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일하지. 조직원의 제안에 철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폭력의 세계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 사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좋아.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게 철민은 조폭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국에 온 지 5년이 흘렀다. 설나는 깊은 산속에서 지혜 스님이 되어 평온한 삶을 살았고 철민은 도시에서 용우파 행동대장이 되어 거친 삶을 살았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탈북했던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은 영적인 평화를 찾아 속세와 멀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 스스로 강철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운명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다. 자비사 법당 안. 시간은 5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멈춰 있었다. 철민아,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철민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지혜 스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설라야. 강철민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다.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이름이었다. 5년 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설핏 눈물이 고였다. 지혜 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너를 그리워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럼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더욱 짙게 깔렸다. 그는 설라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었어. 지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수하게 살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번뇌가 스쳐 지나갔다. 강철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순수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현실을 도피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철민아, 넌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지혜 스님이 간절하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거친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강철민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 나라도 북한이랑 똑같아. 다 썩어 빠졌어.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힘없으면 짓밟히고 약하면 무시당해. 그가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냉혹한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었다. 지혜 스님이 강하게 반박했다. 그래, 너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의 모습은... 그녀는 그의 폭력적인 삶을 인정할 수 없었다.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감옥에서 1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착한 놈은 호구 취급받는다는 거야. 그의 말에는 뼈아픈 경험이 담겨 있었다.
강철민이 일어서며 법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했다. 너는 여기 숨어서 현실을 모르는 거야. 숨었다고 지혜 스님도 일어서며 강철민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은 거야. 다른 방법이라고 강철민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스님이 되어서 염불이나 하는 게 네가 찾은 방법이야. 너 처음 한국 올 때 이렇게 살려고 왔어. 그의 말은 지혜 스님의 가슴을 찔렀다. 지혜 스님이 강철민에게 울먹이며 다가가 말했다. 철민아, 우리가 왜 북한을 떠났는지 기억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싫어서였잖아. 강철민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양심을 건드렸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탈북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뭘 하고 있어?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고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죄 없는 이런 절에 들어와 돈을 요구하고. 강철민이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우리가 북한에서 거부했던 그 일을 네가 여기서 하고 있잖아. 강철민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 말이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뭔지 잊었어. 지혜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심이야, 철민아.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야. 강철민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북한 새끼라고 했어. 강철민이 괴로워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해답이야. 지혜 스님이 강철민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답이야. 강철민이 절규하듯 말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약하게 살면서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해? 약하다고 지혜 스님이 강철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했다. 철민아,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아.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강명수 교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해. 강철민이 고개를 들어 지혜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 지혜 스님이 강철민의 손을 잡았다. 강철민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설라야, 나는 정말 길을 잃었구나.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혜 스님이 강철민을 격려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응, 우리가 북한에서 꿈꿨던 그 삶 말이야. 지혜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사는 삶. 강철민이 지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가능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물론이야. 내가 도와줄게. 지혜 스님이 강철민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철민아, 절로 와. 절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와 함께. 강철민이 당황하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스님이 될 수 있을까? 스님이 되라는 게 아니야. 지혜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서 마음을 정리하고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삶. 강철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설라야, 강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조직을 떠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뜻이야? 지혜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직에서는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조직원이어야 해. 강철민의 말에 지혜 스님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강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지혜 스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법당 밖에서 김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너무 오래 계신데요.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들어갑니다. 강철민이 긴장하며 일어섰다. 나가야 해. 더 있으면 의심받을 거야. 그의 눈빛은 다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철민아, 약속해. 지혜 스님이 강철민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간절했다. 뭘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우리 대화 말이야. 강철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강철민이 법당 문으로 향하며 뒤돌아보았다. 설라야. 응. 오늘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철민이 법당을 나서자 부하들이 애워쌌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태식이 물었다. 그의 눈은 강철민의 변화를 감지하는 듯했다. 일단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요. 어제 우리가 당했는데. 시끄러워 명령이야.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부하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에 타고 돌아가는 길에 강철민은 계속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법당에서 지혜 스님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지혜 스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혜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다. 철민아,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해줘. 그녀는 그의 변화를 기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혜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난 5년간의 거친 삶과 스님으로서 평온함을 찾은 설라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했다. 나는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가? 그는 조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행동대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조직 사무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게 옳은 길이야.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태식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그를 맞이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김태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철민은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다. 나 조직을 떠나려고 한다. 그의 말에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조직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내가 결정했다. 오늘부로 용우파 행동대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말도 안 돼요. 형님이 없으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이동수가 소리쳤다. 형님, 혹시 그 스님 때문입니까?
김태식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그의 말에 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입 다물어. 형님, 이 바닥에서 발 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최민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떠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대가라니 강철민이 차갑게 되물었다. 우리 용우파의 규칙은 하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식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형님이 나간다면 형님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강철민의 머릿속에 지혜 스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날을 노릴 거야.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럴 수는 없어. 강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조직을 떠나면서 생기는 손해는 내가 모두 감당하겠다. 김태식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좋아요, 형님. 그럼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교활함이 번뜩였다. 뭐든 말해봐. 강철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용우파 두목의 호출을 받았다. 밤늦은 시간 고급 룸살롱.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철민아, 네가 떠나고 싶어 한다며 용우파 두목 이강태의 차가운 목소리가 룸살롱 안에 울려 퍼졌다. 50대 초반의 이강태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 두목님. 저는 더 이상 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강태가 비웃었다. 네가 떠나면 우리 조직이 입을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좋아. 그럼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게 해주지. 이강태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마지막 임무요. 강철민이 의아하게 물었다. 네가 감히 우리 용우파를 배신하려 했으니 그 벌은 받아야지. 이강태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 스님을 죽여. 강철민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날을 죽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강태를 바라보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철민이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뭐 거부하는 거야. 이강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목숨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설날을 그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지혜 스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을 느꼈다. 네가 그 스님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죽일 거야. 그리고 내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이강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협박과 함께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철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다시 폭력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이강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내일 밤 10시 자비사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 그의 말은 최종 명령이었다. 네. 강철민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는 설날을 죽일 수 없었다. 대신 조직을 배신하고
설라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다음 날 밤, 자비사. 강철민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은 희미한 달빛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그는 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을 배경으로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해안 스님은 밤늦게 혼자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지혜 스님은 해안 스님을 걱정하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강철민의 등장으로 깨질 것이었다. 지혜 스님, 나오세요. 강철민의 목소리가 법당 밖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 스님과 해안 스님이 놀라며 법당 밖으로 나왔다. 철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칼은 왜 들고 있어? 지혜 스님이 놀라서 물었다. 그녀의 눈은 강철민의 손에 들린 칼을 향했다. 해안 스님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따라와, 설라야. 도망쳐야 해.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무슨 소리야 도망이라니. 지혜 스님이 의아하게 물었다. 이강태가 너를 죽이라고 했다. 내가 거부했더니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강철민의 말에 지혜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목이 나를 응, 그래서 내가 죽이는 척하고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한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를 믿어줘. 설라야. 지혜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알겠어. 너를 믿을게. 지혜 스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강철민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해안 스님, 이 근처 산속에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해안 스님은 강철민과 지혜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네. 부디 몸조심하게. 해안 스님은 강철민의 말을 믿고 산속으로 향했다. 강철민과 지혜 스님은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다급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벤치 3대가 굉음을 내며 자비사 앞에 멈춰 섰다. 벤치 문이 열리고 15명의 용우파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소의 파이프, 그리고 칼이 들려 있었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김태식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철민과 지혜 스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포위되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용우파 조직원들이 강철민과 지혜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달빛에 번뜩였다. 설라야, 내 뒤에 있어. 강철민이 외치며 지혜 스님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지혜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였다. 배신자는 여기서 죽는다. 김태식이 소리치며 강철민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소의 파이프가 강철민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졌다. 강철민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한 뒤 김태식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으악! 김태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강철민은 그의 쇠 파이프를 빼앗아 김태식의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퍽 김태식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강철민은 북한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전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주먹과 발차기가 번개처럼 오갔고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퍽퍽 어크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혼자서 8명의 조직원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이 자식이 미쳤나. 박성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쓰러진 조직원들이 다시 일어났고 다른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강철민은 지혜스님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둘씩 늘어났다. 철민아, 지혜스님이 걱정스럽게 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그녀의 전투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비켜! 철민아, 지혜스님이 외치며 강철민의 옆으로 나섰다. 그녀의 몸놀림은 강철민 못지않게 날렵하고 강력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주먹이 조직원의 턱을 강타했다. 컥 조직원이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의 발차기가 다른 조직원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억끄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강철민과 지혜스님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했던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강철민이 앞에서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면 지혜스님이 빈틈을 노려 공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퍽억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조직원들은 마치 파리처럼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때 김태식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런 개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총입니다. 박성호가 겁에 질려 외쳤다. 강철민과 지혜스님이 동시에 몸을 낮췄다. 탕탕 총알이 그들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김태식은 이성을 잃은 듯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했다. 철민아, 저놈 잡아야 해. 지혜스님이 외쳤다. 그녀는 눈빛으로 강철민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김태식을 향해 돌진했다. 강철민이 앞에서 총알을 피하며 김태식의 시선을 끌었고 지혜스님이 뒤에서 김태식에게 접근했다. 김태식이 강철민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지혜스님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김태식의 손목을 비틀었다. 탕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강철민이 달려들어 김태식을 제압했다. 네온, 너희는 대체 뭐야? 김태식이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숲속에서 숨어있던 해안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 사람을 향한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자비사 앞에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용구파 조직원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이 강철민과 지혜스님에게 다가왔다. 두 분은 신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강철민과 지혜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 순간 강철민은 지혜스님의 손을 잡았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분은 김설아입니다. 그는 과거의 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관들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했다. 강철민과 지혜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용우파 일망타진, 탈북자 출신 시민의 용기. 두 사람의 신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철민은 김성진의 취업 업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다. 그 결과 김성진은 불법 취업 알선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철민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수했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그 대가를 기꺼이 감수했다. 지혜스님은 다시 자비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해안 스님과 함께 자비사를 복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더 이상 지혜스님은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둡고 잔인했던 과거를 등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3년 후 강철민이 출소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친 조직폭력배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차분하고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자비사로 향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자비사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법당 앞에는 검은색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앉아있는 해안 스님이 보였다. 강철민이 해안 스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철민을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구나.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혜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안 스님은 법당 안을 가리켰다. 강철민은 조용히 법당 문을 열었다. 법당 안에는 지혜 스님이 조용히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강철민이 조용히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지혜 스님이 그를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이 스쳤다. 철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강철민이 지혜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설라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의 말을 이제야 이해했어. 진정한 강함이 뭔지. 지혜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철민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철민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강철민은 절에 머물며 지혜 스님을 도왔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절 마당을 쓸고 법당을 청소하고 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났다. 강철민은 낮에는 절이를 돕고 밤에는 지혜 스님과 함께 달빛 아래 검은색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북한에서 도망쳐온 탈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 땅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나온 그들의 삶은 이제 햇살처럼 밝게 빛났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두 주인공이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선한 마음만 있다면 결국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